안녕하세요. 당신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부자비즈 이경입니다. 부자비즈 창업 트렌드, 오늘은 소자본 창업 시장에서 리스크를 줄인 업종이 인기가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O 평판, 식품안전사고, 미디어 리스크, 기후변화,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이슈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소규모 창업시장에서 예측 불허의 그런 위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기다 최저임금 1만원, 또 가맹사업법 강화, 배달앱 같은 그런 IT 플랫폼으로 인한 부대 비용 발생 등 사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익을 갉아먹는 굵직한 이슈들도 자영업자들의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CEO 리스크, 최근에 이런 사건이 많이 있었죠. 모 피자 업체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요. 또 모 치킨 업체들의 그 CEO 리스크가 터지면서 하루아침에 그 가맹 점포들은 매출 하락을 겪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식품안전사고도 종종 발생하는 것들인데요. 어떤 식품의 성분이 유해하다, 몸에 좋지 않다 라고 하게 되면 그 관련되는 업종들이 다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브라질산 치킨 같은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이전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백수호 사건 같은 것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갱년기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백수호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뭐 그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뭐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백수호와 관련되는 그런 문제가 터지면서 그 해당되는 그런 건강기능성 식품회사뿐만 아니라 백수호의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그 동시에 그 상품의 그 매출이 부진해지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에 부정적인 기사가 보도된다거나 또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타겟을 받아서 방송이 보도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대만 카스테라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카스테라에 뭐 식용유가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그러면서 사실 그 굉장히 이제 우후죽순으로 그 경쟁 브랜드들이 많이 등장했었는데, 그런 브랜드들이 동시에 타격을 받았던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업종이 하나 뜬다 싶으면 뭐 너도 나도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뛰어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이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많아서 참 프랜차이즈의 그 폐단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미디어 리스크는 현대 사회에서 주의해야 될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 이슈는 사실 은근히 꾸준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뭐 갑자기 터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래서 기후변화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계절 이슈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한반도 온난화, 뭐 지구 전체가 온난화되고 있긴 하지만 한반도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점점 봄, 가을이 실종되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그런, 특히 이제 여름, 더운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이 길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블랙 컨슈머라든지 또 소비자들의 주권 현상으로 소비자 분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분쟁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 요인이라고, 그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률적인 이슈 같은 것들도 좀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향후 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뭐 그래도 괜찮다라고 또 통 크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제가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모인 자리에 갔었는데, 그분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뭐 10,000원 줄 수 있다. 하지만 10,000원을 주려면 그
근로자들의 생산성도 향상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 시급이 높은 대신에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 음식점에서는 직원들이 막 날아다닌다. 네, 이렇게 그 서비스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고 장기 근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하루에 딱 2시간씩만 일하는 모 주부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뭐 5년, 10년씩 이렇게 장기 근속을 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냐. 일단 아르바이트생들이 들어오면 뭐 예고도 없이 그만두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숙련된 그 어떤 교육을 시키기도 힘들고, 그래서 임금만 오르면 너무 그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강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 프랜차이즈와 관련되는 법규들이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가맹사업법이 강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맹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는데, 그 가맹본사가 집중적인 타겟이 되어서 두들겨 맞을 경우에 소비자들의 호감도나 인식도가 나빠져서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하락하는 이런 참 우리 정책적인 기대 효과와는 정반대의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들을 정책 당국자들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2011년인가요? 2013년도인가요? 우리 카페베네가 굉장히 많은 그 모든 미디어나 또는 그 정책 당국자들의 어떤 타겟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카페베네의 그 출점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상권 문제라든지. 아마 스타벅스는 직영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이에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게 가맹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카페베네가 국내 토종 브랜드로서 해외의 그런 그 굵직한 브랜드들을 제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 1년 정도 언론의 집중적인 포화를 막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한테 카페베네는 나쁜 브랜드라는 그런 인식이 그 머리에 형성이 되게 되고, 그 여파는 결국 사람들이 카페베네를 외면하는, 창업자들만 카페베네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도 카페베네를 외면하는 그런 사태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태가 그렇게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를 하나 키우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집중적인 포화를 받게 되면 정말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소비자 그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그 자영업자들과 연관되는 다양한 IT 플랫폼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배달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최근에 치킨 가격 인상 논란이 한창이었는데, 사실 그 이 치킨 가격 인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가맹 본사가 치킨 가격을 올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가맹점들이 버티다 못해서 이 가격 인상을 요구했던 것이 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16,000원의 닭을 판매한다고 했을 경우에 16,000원의 닭을 판매하지만 닭 한 마리에 5,000원 정도 한다고 치고요. 또 이 배달 앱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매출액의 그 주문 가격의 한 10% 이상을 10몇 프로씩 이렇게 그 수수료를 주거나, 아니면 월간 그 항구자에 한 8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그 내고 그 배달앱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게 반경이 좁기 때문에 항구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10구자씩 20구자씩 이렇게 가입하다 보면 뭐 1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배달앱에 돈을 주는 그런 사례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기다 또 배달 대행을 하기 때문에 라이드 비용을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라이드 비용은 한 3,000원대 전후인데요. 이런 비용을 다 부담하고 여기에 또 각종 포장 박스 같은 것들, 소모품 같은 것까지 포함하면 정말 그 가맹점주들의 그 비용은 우리가 이
그 닭값이 싼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라고 하지만 그건 진실과 다르다. 또 물류 같은 경우에도 물류가 보통 그 제3자 물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물류 배달의 배송의 안정성을 위해서 제3자 물류를 하게 되는데 이 제3자 물류를 하게 되면 보통 공급 가격에 한 뭐 적게는 아주 적게는 뭐 6%까지 내려가지만 보통 한 8%에서 10몇 %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 떼고 저런 비용 떼고 거기에 인건비, 임대료 이런 걸 다 떼게 되면 정말 남는 게 없다는 그런 정말 죽지 못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점포들에서 그 가격 인상을 요구한 건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지금 보시는 이 불처럼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등장하는 업종들은 이런 리스크를 좀 줄인 그런 업종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러분 용우동 잘 아시죠? 분식 분야의 장수 브랜드입니다. 용우동이 최근에 선보인 분식 발전소 보이시죠? 네, 이 분식 발전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인건비 리스크 최소화 업종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무인 포스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계산을 위해서 별도의 사람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푸드테크를 활용해서 완제품에 가까운 식재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주방 업무를 최대한 단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알바생, 최소 인력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은 갈수록 그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이 그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애로점 중에 하나인데 비용은 늘어나는데 우리가 손님 수라든지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식 발전소는 보시면 여기 간판에 24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체제를 만든 것이죠. 보통 낮 시간과 밤 시간은 그 매출이 다릅니다. 아무리 24시간 영업을 해도 새벽이라든지 이런 심야 시간에는 손님이 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분식 발전소, 줄여서 자기들은 일명 분발이라고 부르더군요. 이 분식 발전소는 저녁 시간, 심야 시간에는 그 한 명이 주방 상주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굉장히 단력적으로 조정한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볶이와 튀김 세트가 3,000원이고요. 어묵 우동이 4,000원, 걸작 우동이 6,000원, 육개장이 6,000원대인데 이렇게 가격을 낮춘 것도 또 리스크 요인을 줄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격을 낮춤으로 해서 소비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그래서 손님들이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것이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가맹점포에 이렇게 가격은 낮지만 가맹점포의 원재료 비율은 35%대를 유지하면서 가맹점 수익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뭐 분식 발전소의 점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 그 반응을 지켜봐야 되지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24시간이 이게 확실하게 그 정책으로 확정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24시간 영업이 될 수 있는 상권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창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기후변화 리스크. 네, 기후변화 리스크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반도 온난화의 영향으로 봄, 가을이 실종되고 겨울과 여름이 길어지는 것에 대비한 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례에서 보는 이 브랜드는 청년다방입니다. 이 청년다방은 콜라보레이션 사업입니다. 뭐 세계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그래서 명품 떡볶이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다방 보시면 명품 떡볶이, 통큰 커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아웃이 아마 전면이 좀 좁기 때문에 테이크아웃이 앞쪽으로 안 나온 것 같은데 대부분의 매장들이 테이크아웃을 앞쪽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뭐 이쪽 한쪽 옆에 또 테이크아웃 매장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한 매장에서 이 명품 떡볶이라고 하는 것은 국물 떡볶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간식으로서의 떡볶이는 뭐 떡볶이 1인분에 뭐 3,000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1인분은 팔지 않고 전골 냄비에 2인분씩 나오는데 1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떡볶이는 요리용 떡볶이이기 때문에 식사도 가능하고 안주도 가능해서 저녁에 맥주하고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다방, 이 통근커피 테이크아웃 매장에서는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 기후변화 리스크를 줄인 업종이냐면 이 국물 떡볶이는 전골 냄비에 끓여서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날씨가 따뜻할 때 찾게 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에 비해서 여름이 되면 이제 좀 덜 찾게 되는데 통큰 커피라고 하는 이런 그 음료 테이크아웃 매장을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보통 한 요 정도에 이렇게 테이크아웃 매장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음료 판매량이 날씨가 더워지면 많이 높아져서 임대료와 인건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다방은 환경기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환경기획은 커피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커피에 대한 전문성, 음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 명품 떡볶이와 이 통큰커피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토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물 떡볶이 위에 이런 것 토핑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집의 떡볶이가 굉장히 좀 너무 달아요. 근데 저는 달아서 맛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사에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다냐 그랬더니 좀 자기네들이 정책적으로 단데 그걸 과일적으로 단맛을 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염려는 좀 덜해도 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좀 안심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달달한 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얹을 수 있는데 제가 그때 먹었던 것은 차돌박이를 얹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떡볶이,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음료를 같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절을 잡는 그런 콜라보레이션 업종이 바로 청년다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 업종은 기후변화와 인건비 리스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000원대 칼국수 전문점을 판매하는 밀겨울입니다. 이곳은 겨울에는 칼국수, 여름에는 열무 냉모미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서 계절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지금 메뉴 보시면 사골 칼국수 3,500원, 칼칼칼국수, 이거 맛있겠네요. 네, 4,500원, 냉모밀 4,900원, 그 다음에 열무 냉모밀 5,400원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칼국수는 겨울에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렇게 냉모밀을 대표 메뉴로 하기 때문에 계절적인 리스크를 줄인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가격 파괴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황기에도 좀 소비자들의 진입 문턱이 낮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인건비 리스크를 또 최소화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사에서 공급하는 제품이 1인분씩 포장이 돼서 식재료를 가맹점으로 배송해 줍니다. 저도 주방에 들어가 봤는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1시간 정도만 배우면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카페를 운영해 보니까요. 정말 음식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프랜차이즈 하시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아무리 레시피를 정교하게 짠다고 하더라도 이 주방에 있는 직원들을 맛이 변하는 걸 참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 레시피가 뭐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어떤 식재료 상태, 재고 상태 또는 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도 이 식재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참 이 주방의 맛을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완제품에 가까운 그런 제품들을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곳에 쓰는 곳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수제로 뭔가를 만들게 되면 상당히 이제 맛이 그때그때 많이 달라지는데 조미료, 만인의 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미료를 쓰게 되면 소스 같은 것들, 완제품 소스를 쓰게 되면 맛의 편차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나가사키 짬뽕 같은 거 여기서 먹어도 저기서 먹어도 맛이 다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식자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한 군데예요. 뭐 한 군데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이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많이 받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쓰면 맛이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밀겨울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와 인건비 리스크라고 하는 두 가지 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그런 업종의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우리 리스크가 있죠. 투잡이 리스크입니다. 투잡이가 커지면 그만큼 수익에 대한 부담은 높고 폐업할 때 손해가 크죠. 바로 이 점을 고려해서 투잡이를 최소화하는 그런 업종들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최근에 언론에서 착한 치킨으로 관심을 모은 치킨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또봉이 통닭입니다. 또봉이 통닭 가격이 8,900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냥 소비자 가격이 좀 싸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개설 전략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가맹 사업을 시작하던 초기부터 지금까지 본사가 가맹 개설 시에 받는 비용이 교육비가 전부예요. 그런데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교육비를 뭐 한 200~300 정도 받는데요. 이 회사는 단돈 1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무정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가맹비도 없고 인테리어도 장업자들이 알아서 해라. 우린 관여하지 않겠다. 뭐 당신들이 원하면 우리가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로얄티 없다. 이런 산무정책으로 2011년도에 첫 매장을 낸 이후에 거의 한 2014, 2015년까지 400개 이상의 매장을 냈고요. 지금 현재 2017년 한 500여 개의 매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봉이 통닭이 이렇게 지금 이거는 그 인테리어를 본사에 맡겨서 그 본사의 시안대로 작업한 거지만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서 또봉이 지나가다 보면 인테리어가 좀 제각각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그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사업자들은 그 약간의 리뉴얼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데 사실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모두 다 통일이 되어야 된다. 이것도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업종들은 이렇게 좀 저렴하게 장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없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봉이만 그런 게 아니라 5번 두 마리 치킨. 네. 뭐 두 마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이 구어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구어스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가맹비 없이 인테리어비도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서 교육비만 내면 장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5번 구이 치킨 중에 또 돈치킨 있습니다. 이경규 씨가 오랫동안 모델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브랜드인데요. 돈치킨에서는 돈치킨 미니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 브랜드는 보통 돈치킨 매장이 뭐 배달 전문으로 하는 곳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치킨 호프점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킨 호프점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그 배달을 하지 않는데 이 돈치킨 미니는 테이크아웃과 배달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맹비 부담 없이 여기도 아주 최소한의 비용을 내면 장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네, 프랜차이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CEO 리스크, 소비자 분쟁 등으로 브랜드 평판이 무너지면 가맹점 매출도 덩달아 감소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가맹점주들은 가만히 앉아서 날벼락을 맞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피하고 노하우 전수증을 통해서 개인 점포를 장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제가 인디 점포다라고 이제 일컫는 그런 업종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인디 점포들을 장업하는 것은 바로 프랜차이즈로 인한 이슈를 좀 리스크를 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노하우 전수는 요리 학원이나 맛집 같은 곳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인수 비용, 그 전수 비용은 노하우를 전수하는 비용은 인지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안전 그러니까 보통 뭐 한 몇십만 원 정도부터 한 1,000만 원대까지 이렇게 전수자의 인지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식업소 같은 경우에는 식품 안전 사고들이 자주 터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핫도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핫도그에 무슨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여유 면적이 없어서 핫도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외에는 추가적인 주방 설비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신제품을 넣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외식업에서
동일한 주방 설비 기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 기계 가지고 눈꽃 빙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일에 눈꽃 빙수를 하고 싶으면 눈꽃 빙수 기계, 그리고 그게 필요한 냉동고를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는 매장에 여유 매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식품 안전 사고를 대비해서 주방 면적을 좀 더 넉넉히 하는 그런 트렌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제품 개발 여지를 좀 남기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이거 외에도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밀개울을 잠깐 봤는데, 최근에 그 소형 매장에서 가장 이제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뭐가 업종이 뜨기는 떴는데, 업종이, 제가 죄송합니다. 이 경상도 발음이라서 어하고 으 발음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네, 유망업종이 뜨기는 했는데 너무 유행이 짧은 거죠. 그래서 수명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요즘은 좀 유행을 덜 따는, 예를 들면 칼국수가 뭐 그렇게 유행을 타진 않잖아요. 냉모밀이 그렇게 유행을 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행을 덜 타는 한식 메뉴 같은 것들을 선호하는, 그래서 좀 고유업종 같은 것들을 선호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좀 더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그리고 운영 리스크도 줄이는 그런 업종들도 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판기 설치 업종, 뭐 대표적인 것이 뽑기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신사역 부근에 오늘 그 나오다 보니까 신사역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 그 어떤 업소가 뽑기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뽑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판기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점포 매장 앞에는 질소과자, 이 질소를 넣어서 차갑게 만들어서 김이 모락모락, 김이 닳는 동안에 이제 그 차가움이 유지가 되는 거죠. 질소가 유지되는 그런 질소 과자를 판매하는 그런 매장을 봤는데, 저 개인적으로 질소 과자는 영 아니었습니다. 그 상품적 가치가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자판기 설치 업종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 편의 음식점, 편의 카페, 편의 주점, 아예 그 주방을 거의 없애다시피 하고 완제품 중심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이런 업종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아이스크림 할인 가게 같은 것들도 등장했는데요. 이 아이스크림 할인 가게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기기를, 양쪽에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쭉 진열해 놓고 이 아이스크림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카테고리 그 킬러형 소형 매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업종을 보면 이제 걱정이 좀 되죠. 저거 여름은 괜찮은데 겨울은 어떡하려고 저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업종들의 특징이 언제든지 또 손쉽게 철수할 수 있게 운영하는, 그래서 인테리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투자도 최소화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판기 설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자판기는 사실 신제품을 사고 이걸 중고 처분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판기 업종들 좀 주의해야 됩니다. 어쨌든 최근에 그 여러 가지 그 자영업소들의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리스크를 반영한 이런 업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 그거 좀 들어보시고, 내가 사업을 하기 전에는 내 업종마다 좀 예상되는 리스크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 업종에 예상되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또 이 업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지도 체크하시고, 그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업종을 선택하신다면 조금 더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 책이 시효의 탄생과 2020 창업 트렌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뭐 성경책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책에는 말씀이 담겨 있죠. 네, 죄송합니다. 절대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책도 많이 읽고,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책들도 많이 읽고, 그래서 충분히 준비가 되면 사업 성공 확률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서 자신감이 생기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는 누구나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망설여지고 두려워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자신감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창업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창업 트렌드 중에 리스크를 줄인 그런 업종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풍요를 위해 부자비즈 트렌드 강좌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